페이지 92쪽 펴시고요. 자, 92쪽 여기 이슈 보기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한번 보겠어요. 근대 이후 생물의 역사는 지질 역사 해석에 의존하며, 자, 지금 한 문장이지만 여러분 해독이 잘 안 되실 거예요. 다시 해볼게요. 근대 이후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지금 근대 이후에서도 특별히 이제 18, 19세기에 초점이 가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생물의 역사는, 자, 그러면 생물의 역사를 근대 이후에만 얘기를 했을까요? 그러진 않겠죠. 근데 근대 이후에 생물의 역사를 말하는 관점이 달라졌기 때문에 여길 기준 잡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뭐랑 연결돼 있대요? 지질 역사 해석과 연결돼 있대요. 그래서 지질 해석을 어떻게 하냐, 즉 지층과 화석을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생물의 역사를 논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졌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전 시대의 해석과 상당히 다른 방향을 향하게 나아가게 됐는데요. 지질학이라는 학문이 생기기 시작할 무렵, 이게 다 같은 시기예요. 1800년대 중반 정도예요. 유럽의 지성인들 상당수는, 자, 해볼게요. 같이 시작. 자연은 언제나 그랬을 것이다는 뭐를 받아들였어요? 균일론을 받아들였어요. 자연은 언제나 그래왔고 그랬을 것이다. 이게 무슨 이론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시기에는 17, 8, 9세기 근대에는 근대 사상을 설정하는데, 방향 설정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이게. 그래서 자연을 이제 어디에서 떼어내냐면, 이제 우리가 육과에 가면 더 자세하게 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살짝 그냥 이렇게 건너갑니다. 자연을 뭐로부터 떼어내기를 바랐냐면은 계시에서 떼어내기 바랬습니다. 그러니까 즉 계시와 자연이 분리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게 근대 시대인데, 그러면은 계시를 떼어내고 자연을 그냥 자연으로만 설명하려니까 뭐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자연은 원래 그랬고 그랬을 것이야 라는 이 자연의 항상성, 철학적으로는 이제 항상성이라 하지만 자연과학에서는 균일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균일론에 의존하는 그 전제를 놓을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19세기 중반 즈음에 균일론적인 전제를 생물 역사에 도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 근데 그 균일론으로 지층과 화석을 설명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나타났고, 그걸 다시 또 어디다가 도입하려고 하는 생물의 역사에다가 그 균일론적인 관점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일어났다. 누가? 이놈이. 자, 이 찰스 다윈이 너무 잘 그려준 것 같아. 그쵸? 우리 작가가 너무 잘 그려가지고 찰스 다윈의 젊은 시절인데요. 이 사람이 이 균일론적인 관점으로 쓰여진 지질학의 첫 번째 책이 있는데, 지질학 원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딱 끼고 뭘 탔냐면 비글호라는 배를 탔어요. 그리고 뭐 했더라요? 다윈이 비글호 타고 5년 동안 갈라파고스 항해를 하면서 생물들을 관찰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거기서 보고 관찰했던 그 기록을 바탕으로 정리해서 쓴 책이 종의기원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딱 벌써 여행 떠날 때부터 나는 생물의 역사에다가 이 지질학에서 도입한 균일론적 관점을 적용해서 생물의 역사를 해석하고 싶어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러한 흐름을, 거기 봅니다. 우리는 이러한 흐름을 뭐라고 불러요? 자연주의라고 부르는데, 이거 막 이제 시험을 본다면 이제 꼭 시험 문제 나올 문제예요, 이런 거는. 자, 모든 존재, 제발 좀 시험 좀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책 뒤에다가 그래서 그런 말 써놨는데, 하나님 나라의 입시 공부 취업 준비라는 게 있다면 그 필수 과목에 창조는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창조 없이는 복음이 없으며 창조에 대한 말. 제 마음이 이제 이해가 되시죠? 네, 우리는 이러한 흐름을 자연주의라고 하는데요. 모든 존재와 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뭐는 빼? 초자연적인 개입은 빼. 그 초자연적인 개입에 뭐가 포함될까요? 계시가 포함되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자연을 자연 현상으로만 설명하고 하나님의 개입, 말씀의 개입, 이것을 빼자라는 흐름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거를 지성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성이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밑에 대표적으로 다윈은 어떻게 다양한 생물들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답으로서 처음부터 종류대로 완벽하게 창조되었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거부. 단순한 생물로부터 점진적으로 복잡한 생물이 되었다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게 되는데요. 맨 밑에 줄. 생물들이 아주 작은 변화를 오랜 세월 축적하면서 이전 생물과 전혀 다른 특징을 가진 생물로 변화해 간다는 것이었다. 그의 아이디어가. 자, 앞에 보십시오. 그래서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그대로 이 다윈의 이 아이디어가 그대로 지금도 오늘날 배우는 교과서에 환경에 가장 잘 견디는 개체가 그렇지 않은 개체보다 더 많이 살아남는다. 이런 걸 자연 선택이라고 부르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점차 어떻게 된대요? 점차 그 구성, 생물의 특징이 변해가지고 무리의 구성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렇게 환경에 적응해서 변화하는 현상을 뭐라고 부른대요? 진화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적응하는 게 진화 중인 걸로 이렇게 말을 바꿔놓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환경에 적응하는 건 당연한 생물의 특성인데 적응하고 있는 것 자체가 진화하는 걸로 이런 게 오랜 시간 동안 축적이 되면 다른 생물로 바뀌는 것처럼 봤어요? 다른 생물로 바뀌는 거? 과거에도 봤고 현재도 안 보이고 미래에는 안 살아봤으니까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마치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다음에 지지시대 중에 가장 긴 시간을 차지하는 것은 지구가 생긴 후부터 40억 년이 넘게 지속된 성캄브리아 시대다. 지구의 현생 인류가 출현한 건 고작 20만 년밖에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인간이 출현해 살고 있는 기간은 매우 짧다. 인간 너는 이 지구의 역사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런 논조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생물의 역사, 이런 진화론적 생물의 역사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세뇌를 받으면 과연 우리는 뭘 잃어버리냐 이거죠. 뭘 잃어버리냐. 이게 중요한 오늘의 질문입니다. 이번 4강에. 자, 그래서 옆에 페이지에 진화의 역사에서 93쪽에 진화의 역사에서 찾으셨어요? 진화의 역사에서 중요한 변곡점은 환경의 변화이고 큰 환경의 변화가 있을 때 적응하지 못하는 생물은 뭐해요? 멸종하죠. 한편 환경의 변화에 살아남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를 적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적자 생존의 적자. 예. 그리고 나서 새로운 생물을 출현시킨대요. 그러니까 환경의 변화가 있을 때 멸종하는 생물이 있고 출현하는 생물이 있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진화적 생물 역사는 수십억 년의 출현과 멸종의 역사인 거예요. 이것이 정말 지구의 역사라면 자연은 원래부터 적응하지 못하는 개체는 뭐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원리가 하나님께서 설정한 원리일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연은 원래 적응하지 못하는 건 알아서 죽게 되어 있어. 알아서 도태되게 돼 있어. 알아서 멸종하게 돼 있어. 자,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일까요? 왠지 아닌 것 같죠? 또 뭐가 나요? 저 냄새가 또 나기 시작하죠. 그죠? 자, 맨 밑으로 가셔서 이게 진짜 지구의 역사라면요. 죽음은 그저 뭐일 뿐이에요? 소멸일 뿐이에요. 죽음과 멸종은 그냥 자연 현상이다 이 말이에요. 크리스천들이 생물의 역사를 왜 공부해야 되는지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하십니까? 넘겨서 질문. 과학 교과서가 가르치는 생물의 역사가 사실이면 기독교는 무엇을 잃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죽음이 무엇인지를 성경적으로 정의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연현상이니까. 원래 생물은 죽어왔고 죽을 것이니까. 그죠? 그 균일론적인 관점이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환경의 변화에 적응 못하는 것들은 도태되어 왔으니까. 멸종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밑에 진화론의 역사관에서 인간은 우주 역사 가장 끝에 나타난 존재로서 우주 역사 전체에 미친 영향은 극히 적다고 보아야 돼요. 성경이 가르치는 역사관에 부합할까요? 우주의 역사가 왜 바뀌었는가에 인간이 한 일이 작을까요? 클까요? 결정적이죠. 그죠? 아직 느낌이 잘 안 오시죠? 그래서 사과를 배워야 돼요. 자, 옆에 다소 무거운 주제를 던지며 4강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 2019년 워싱턴주를 시작으로 인간 시신을 거름으로 사용하는 인간 퇴비장 법안이 통과된 주가 2024년 현재 8개 주에 이릅니다. 죽음을 소멸로 보는
혹은 우리 인생을 그저 물질에서 왔기 때문에 물질로 돌아가는 것뿐이라고 평가하는 풍조가 우연일까요? 낙태를 인권이라고 여긴다거나 시신을 퇴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고 뒤에는 장구한 진화의 역사가 든든한 배경으로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므로 생물의 역사를 성경적으로 정리하느냐 진화론적으로 정리하느냐는 우리가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대할 때 그 태도, 법안을 만들 때의 태도, 사회의 어떤 교육과 체제를 만들 때의 태도, 이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사회적인 것, 정치적인 것, 법적인 것은 인문과학적인 거기 때문에 자연과학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왜 사람들이 진화론을 절대로 과학책에서 안 빼겠습니까? 여러분 생각 좀 해보세요. 교회들이요, 제발 생각 좀 하세요. 여러분 말고 지금 실시간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들이요, 제발 생각 좀 해보세요. 그게 아무 영향을 안 미치고 인간 삶에 아무런 영향을 안 미친다면 왜 절대로 교육부는 진화론을 안 뺄까요? 너무 중요하니까 안 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나머지 모든 인본주의적인 사고의 밑바탕, 배경이 되기 때문에 안 빼는 겁니다. 그거 빼버리면 나머지가 다 기반이 없어지는데요. 그죠? 낙태를 살해라고 규정할 것인가? 아니면 인권이라고 규정할 것인가? 그거 뒤에 누가 있는 거예요? 그거 뒤에 진화론이 있는 거예요. 동성애를 죄라고 규정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성적 취향이라고 규정할 것인가? 그 뒤에도 역시 학문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진화론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에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모든 악한 것에 근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물의 역사를 잘 정리하는 일은 단지 자연과학적인 역사를 이해하는 데 멈추는 게 아니에요. 결국 이 사회의 근본적인 윤리의식의 토대를 점검하는 겁니다. 자, 넘어갑시다. 그래서 큰 1번 시작. 2번, 네, 3번.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창조하셨는데 아까 우리가 종류들도 창조하신 것과 생명은 오직 생명이신 예수님께로부터만 온다는 사실을 다 정리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종류대로 완벽하게 창조하신 이후에 왜 지금의 환경과 이 생물계는 이 모양 이 꼴이 되어 있는가? 요 과정을 이해를 해야지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푸는 시간입니다. 먼저 자, 첫 번째 진화론들이 스스로 인정하는 것부터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우리의 주장을 하는 것 같지만 그들이 한 말을 이용해서 주장하는 거. 그래야 그들의 허점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조지 와일드라는 노벨상 수상자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땅의 생명에 관한 기원을 이야기할 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노벨상 수상자가 하는 말이에요. 2개의 가능성밖에 없어요. 기원을 말할 때 뭐밖에 없어요? 2개. 뭐하고 뭐요? 창조론과 자연 발생설이 그것이다. 근데 아까 우리 정리했잖아요. 자연 발생돼요, 안 돼요? 무생물이 생물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생물이 있어서 번식할 뿐이지 발생은 안 된다. 정리했잖아요. 이 사람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 자연 발생설은 이미 100여 년 전에 가능성 없는 걸로 판정이 났다. 그 다음 문장 만들어 보세요. 그러므로 창조론밖에 안 낳는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우리에게는 초자연적인 창조라는 하나의 결론만 남게 된다. 아, 여기까지만 말했으면 얼마나 좋아. 그러나 우리는 개인적인 이유, 특히 철학적인 이유, 무슨 뜻이에요? 신념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불가능한 것을 믿기 원하며 오 할렐루야 진화는 위대해 막 이런 거예요. 지금 불가능한 것을 믿기 원하며 그것은 생명이 우연히 발생됐다는 걸 우리는 믿는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을 포기할 수 없다 이겁니다. 신앙이라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직한 사람들은 원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쪽의 대가들은 그렇게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히려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왜 진화가 신념이야 과학이지 이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들이밀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진화론이 정말 사실로 인정을 받으려면은 뭐가 존재해야 되냐면은 증거가 있어야 되죠.
미래는 안 살아봤으니까 과거에서 그 증거를 찾아내야 될 텐데, 그들이 말하는 지지시대라는 이 역사 가운데 생물이 점진적으로 변화해온 연속적 과정이 있어야 돼요. 자, 종류대로는 연속, 불연속. 예. 지난 시간에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복습이 필요한 거예요. 자, 종류대로 창조는 연속, 불연속. 개하고 고양이가 교배해야 하네요. 이런 게 불연속인 거예요. 그죠? 종류끼리는 교배를 하는데 종류를 넘어가는 거하고는 교배를 안 해요. 그래서 불연속. 근데 종류를 바꿀 수 있다라는 게 진화론이잖아요. 그래서 진화론은 연속성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연속적인 생물의 변천 과정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 전이 과정이 있어야지 진화론이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있냐 이거죠. 있냐 이거죠. 다윈이 스스로 말했어요. 왜 모든 지질층이 중간고리로 가득 차 있지 않을까? 지질학은 그렇게 잘 배열된 생물의 고리를 전혀 보여주지 않는다. 이미 다윈이 살아있을 때도, 자, 종의 기원 6번째 에디션, 6번 개정을 하고 죽었거든요. 마지막 개정판에 그때 벌써 화석을 많이 발굴하고 있었어가지고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와.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와. 계속 안 나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것은 진화론을 반박하는 가장 분명하고 치명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때 이후 지금까지 100년이 지났는데 안 나와. 그럼 어때요? 진화론의 치명적인 거일 뿐만 아니라 이미 진화론이 폐기됐어야 되는데 아직도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종종 이 서열이 자연스러운 진화적 전이 과정의 한 예로 인용되지만 이 서열이라는 건 고래의 진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실은 이 전이 형태의 서열 자체를 살펴보면 오히려 어떻게 나타난대요? 갑작스럽게 고래가 나타나지 점진적 변화를 통해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개통수를 보더라도, 개통수라는 건 족보를 말하는 거예요. 동물들의 족보를 개통수라고 합니다. 해양 생활에 적응해가는 점진적 변화의 모습을 찾아보기란 어렵다. 예, 증거 없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특별히 주목할 것은 서로 다른 생물 그룹의 화석들 사이에 큰 형태적 간격이 존재한다. 그죠? 거북이는 거북이고 조개는 조개다. 어류는 어류고 조개는 조개다. 이렇게 형태적 간격들이 존재한다. 불연속성이 나타난다라는 사실이다. 아, 화석은 연속성을 보여줘요? 불연속성을 보여줘요? 하나님은 종류대로 불연속적으로 창조했는데 화석이 불연속성을 보여주는 것은 당연하다? 안 당연하다? 당연하다. 그러니까 증거들은 성경을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로써 생물 그룹 간의 주된 형태적 차이, 연속적인 변화가 아니라 형태적 차이가 규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보실까요? 첫 번째 1번에 뭐하고 뭐밖에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그랬어요? 자연 발생 아니면 창조였죠? 예, 창조 아니면 자연 발생. 근데 뭐 때문에 못 받아들인대요? 철학적 이유 때문에. 그렇죠? 신념 때문에. 근데 이는 무생물과 생물 사이를 연결해주는 과학적 방법이 없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거죠. 그다음 밑에 내려가서 동그라미 2번에 수없이 많은 진화에 뭐요? 중간고리들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다음에 3번. 오히려 화석들은 뭘 보여주냐면 갑작스러운 출현을 보여줘요. 갑작스러운 출현. 화석들 사이에는 큰 형태적 간격들과 뭐가 나타나요? 불연속성이 나타나요. 자, 그러면 그 밑에 설명에 밑에서 세 번째 줄 한번 볼게요. 지금 이게 다 통해요, 서로. 생물들의 형태적 차이가 보존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화석이 불연속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앞에 과에서는 DNA 양이 불연속적이라고 얘기했죠. 각 종류별로 C 밸류가 유지된다고 그랬죠. 얘네들은 다 서로 어떻게 돼요? 종류가 지켜진다는 걸로 일맥상통하죠. 그러니까 과학적 사실은 다 종류가 지켜진다, 종류가 보존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진화론만 혼자 종류가 바뀐다, 점진적으로 변해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누가 지금 틀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증거가 진화론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안다고 하시고 좀 배웠다고 하시는 분이 제가 이런 사역을 한다 그러면은 아니 증거들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실 수 있으십니까? 성경을 믿는 믿음이 너무 좋으신가 보죠? 이렇게 이제 비꼬아요. 네.
그러면 저는 이제 딱 부러뜨게 얘기해요. 아니요, 저는 성경을 놔두고라도요. 제가 성경을 혹시 모른다 하더라도요. 증거가 없어서 진화론을 못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제가 진화론을 가르치는 게 양심에, 제가 교단에 있을 때 진화론을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게 양심에 걸렸던 이유는 성경 때문이 아니라 증거가 없어서였어요. 과학적 메커니즘이 저를 설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거를 아이들한테 맞다고 가르치는 게 제 양심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배웠으니까 확실하게 설명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뒤에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볼게요. 이게 창세기 이제 1장을 우리가 건너뛰어서 홍으로 왔어요. 홍. 홍수 때 하나님 뭐라 하셨냐면 모든 정결한 짐승 수컷과 암것으로 7쌍씩 그리고 부정한 짐승 수컷과 암것 2쌍씩 내가 데리고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방주로. 노아에게 지금 방주로 동물들을 종류대로 데리고 들어가라 하시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셨는데 노란 것이 시작. 그 씨가 온 땅 위에 살아남게 하려고. 그럼 무슨 뜻이에요? 종류대로 태우라 했는데 종류대로 태우면은 뭐가 보존된대요? 씨가 후손이 보존된대. 그러면 이 종류라는 건 무슨 단위라는 거예요? 교배해서 자손을 낳을 수 있는 단위라는 거죠. 즉 번식의 단위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창세기 1장에서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서로 번식할 수 있는 그룹을 말하는 거구나. 그죠? 하나님의 생물 분류 체계는 종류인데 그 종류라는 것은 서로 간에 교배할 수 있는 관계. 그래서 후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그룹을 말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의 종류대로, 두 번째 네모의 씨. 자, 동그라미 2번으로 그러면 이제 넘어가 보겠어요. 이제 도형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과학자들도 생물을 분류하죠. 근데 종류라고 안 하고 뭐라 해요? 종이라고 해요. 스피시스, 그죠? 원래 종과 종류는 같아야 돼요. 왜냐하면 의미가 같아요. 둘 다 번식의 한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의미적으로 하면, 잘 따라오세요. 헷갈립니다 여기. 네, 저 보세요 그냥. 종일과 종이는 원래 의미적으로는 번식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교배가 불가능해야 돼요. 종류 1과 종류 2는 교배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종류 안에서는 교배가 가능하지만 다른 종류하고는 교배가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설정하신 거예요. 씨를 보존하는 단위가 종류란 말이에요. 그런데 종을 나눌 때는, 자, 이건 창조주께서 하시는 거니까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람들이 분류를 했잖아요, 종으로. 근데 교배를 다 시켜봤을까요, 안 시켜봤을까요? 전 세계 동물들을 교배를 시켜봤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을 분류할 때 식물이든 동물이든 다 형태로 분류를 했습니다. 모폴로지라고 해요. 지금도 고생물학이나 모든 이 생물을 분류하는 학문은 모폴로지라고 합니다. 형태적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형태가 닮았으니까 같은 종, 얘는 형태가 다르니까 다른 종. 그래서 종보다 더 윗단계는 종속, 그 다음 더 윗단계는 과. 그래서 종속, 과목, 강문이 이렇게 해가지고 분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종을 형태적 분류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형태가 달라가지고 너네는 둘이 교배 안 돼라고 했는데 교배하니까 교배가 되는 경우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그런 게 생겨버린 거예요. 인간의 한계죠. 그러니까 DNA까지 다 검사를 하면 좋은데 종을 분류할 단계, 그 시절에는 DNA라는 개념이 없었을 때예요. 그래서 형태로 이미 다 분류를 해놓고 보니까 오늘날에 와서의 이 종 개념이 불완전한 것들이 이제 많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개과, 종속과. 개과, 과는 영어로 패밀리예요. 영어가 더 쉽죠. 개라는 패밀리 안에는 4개의 속이 있어요. 근데 이 속 안에는 35개의 종이 있어요. 여러분이 무슨 개를 키우든 이 35종 중에 하나예요. 근데 늑대, 딩고, 개, 요걸 종 1이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코요테를 종 2라고 해볼게요. 종이 서로 다릅니다. 과학적으로는 분류가 되어 있어요. 서로 다른 종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런데 교배가 돼요. DNA 양이 같은 거예요. DNA 양, 염색체 수, 이게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종 1과 종 2는
정의상으로는 다른 종으로 분류되면 안 되는 거죠? 한 그룹으로 묶여야 되는 거죠? 아, 잘못 분류한 것 같죠? 예,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자, 고양이과. 고양이 패밀리에는 16개의 속이 있는데 33종이 있습니다. 여기에 종 1이 사자라고 했을 때 종 2가 호랑이라고 해볼게요. 아시죠? 교배가 돼요, 안 돼요? 교배가 됩니다. 교배에서 라이언이 태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 분류된 것 같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서로 격리되어 살았기 때문에 서로 자연적으로 막 눈 맞아가지고 교배하는 일은 잘 발생하지 않으나 한 우리에다가 갖다 넣어놓으면은 자연교배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자손도 나온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예, 사자가 종 1이라고 했을 때 표범이 종 3이라고 하면 이 사자하고 표범도 지금은 종이 다른 거예요. 그럼 뭐 엄밀히 말하면 교배가 안 돼야 되는데 교배가 가능합니다. 교배가 가능해요. 그래서 호랑이 수컷하고 표범 암컷이 교배하면 티가드가 나오고 호랑이 암컷하고 표범 수컷이 교배하면은 레오티그가 나와요. 이름이 좀 낯설죠? 네, 이런 식으로 다른 종으로 분류됐는데 교배가 되는 얘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래적으로는 번식의 한계로 분류를 했었어야 되는데 뭘로 해서 이런 실수가 범해진 거예요? 형태로 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초부터 번식의 한계로 종류로 구분을 해놓으신 거예요. 근데 과학적 체계가 그 종류대로 되어 있지가 않은 거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조금 이제 정리되시죠? 자, 그래서 앞에부터 한번 메꿔볼게요. 동그라미 2번. 종류 1과 종류 2는 어때야 돼요? 교배 불가능이어야 됩니다. 교배 불가능. 자, 종과 동그라미 3번. 종과 종류는 둘 다 뭘로 의미를 정했어요? 교배의 한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정의는. 그런데 종 구분할 때는 뭘 따라 이루어졌어요? 형태를 따라 이루어졌기 때문에 맞지 않는 사례들이 왕왕 발견되고 있다. 그래서 옆에 페이지요. 잘못 분류된 경우 종 1과 종 2가 원래 의미적으로는 교배가 안 돼야 되지만 교배가 되는 경우들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교배 가능. 밑으로 내려와서 자, 늑대, 딩고, 개그룹은 다른 종으로 구분되어 있는 뭐랑 교배가 가능해요? 코요테랑. 그 다음 넘겨서 고양이과 같은 경우에 사자와 호랑이 사이에 또 사자와 표범 사이에 또 호랑이와 표범 사이에 모두 교배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와 표범 사이에 레오폰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시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번식의 한계로 내가 다 해볼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능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알지만 재정립을 안 하는 거예요. 모든 동물을 다 교배를 시켜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죠? 그런 한계에 지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만약에 제대로 잘 분류를 한다면 교배 한계로 묶어서 이게 종류 1이 되는 거죠. 네, 늑대, 딩고, 코요테, 개 다 한 종류인 거예요. 다 교배가 돼요. 붉은 여우 다. 그 다음에 고양이, 오셀롯, 또 뭐 호랑이, 사자, 표범 이게 다 한 종류인 거예요. 네. 개, 과는 다 78개의 염색체를 가져요. 고양이, 과는 다 38개의 염색체를 가져요.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 DNA 검사하고 다 교배시켜봐서 정확하게 분류 체계를 만약에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가장 어디에 근접하겠어요? 하나님이 종류대로 지으신 그 종류라는 그룹에 가장 근접하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유전의 한계로 번식의 한계로 그룹을 묶은 그 성경적인 종 개념이 훨씬 더 과학적이다. 훨씬 더 현실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각 생명체는 다 자기 종류를 압니다. 바다에서 물고기들이 어떻게 번식해요? 알 낳고 가면 수컷이 와서 정액을 뿌려버리잖아요. 그럼 고등어 정액인지 상어 정액인지 연어 정액인지 장어 정액인지 알게 뭡니까 우리가? 근데 반응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고등어 암컷이 낳은 알은 고등어 수정액과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즉 자기 종류를 알아봐요. 그러니까 자기 종류끼리만 번식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무슨 법칙? 유전자 보존의 법칙. 다른 종류하고는 교배를 안 하기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께서 그게 안 되도록 화학적인 반응 자체도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막아 놓으셨기 때문에 유전자가 부모로부터 자손에게 물려지면서 보존된다 이 말입니다. 유전자가 보존되는 한 진화는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기존에 가진 유전 정보가 자손에게 전달되므로 종류가 뭐 된다? 고정된다. 종류가 바뀌지 않는다. 종류가 고정되는 메커니즘을 생물은 가지고 있다라는 게 과학적 사실이에요. 그래서 너무 쉬운 건데 제가 써놓고도 이런 거 괜히 썼나 했는데, 자, 옆에 101쪽에 연어는 연어 교배하고 청둥오리는 청둥오리와 교배하고, 그죠? 근데 너무 쉬운 건데,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는 현상에서 이걸 위배하는 현상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게 과학적 사실 아닙니까? 수천 년 동안 위배된 적이 없어요. 그럼 예외가 없는 이 현상을 보면서도 어떻게 우리가 거짓말에 섞고 있는지가 참 답답해요. 그죠? 그 다음, 종류의 후손에게만, 같은 종류의 후손에게만 물려진다는 것이 관찰되고 반복되는 과학적 사실이며 그게 뭐다? 유전 법칙이다. 따라서 종류는 뭐 되고? 고정되고 보존된다. 네, 이게 생물에게 들어있는 원리예요. 네, 번호가 5번이에요. 잘못됐어요. 자, 101쪽은 5번, 102쪽은 6번입니다. 자, 그러면 종류가 고정돼서 부모의 DNA 유전 정보가 그대로 자손에게 물려져. 그런데 어떻게 자손은 다 서로 생김새가 달라? 이 궁금증을 이제 풀어드리려고 해요. 네, 자, 여기 보시면은 부모가 가진 이게 모, 이게 자손이에요. 지금 어떻게 된 것 같으세요? 아버지가 가진 염색체 중에 하나가 왔죠. 그 다음에 엄마가 가진 염색체 중에 자식에게 하나가 왔죠. 예, 여기도 연두색하고 보라색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그대로 물려주는 게 아니라 부모의 것을 반반 받게 돼요. 자식은. 일단 여기에서 부모의 것이 섞이는 새로운 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단순한 조합이 아니에요. 자, 한 번 더 가볼게요. 지금 나눠졌으니까 이렇게 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나눠지기 전에 쌍으로 있을 때 이 쌍 사이에서 뭔 일이 벌어져요. 자, 염색체가 쌍으로 존재할 때 부위별로 아무 곳이나 무작위적으로 섞여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재조합돼 가지고 색깔로 지금 표시해놨죠. 흰색 염색체하고 초록색깔 염색체가 아빠가 가지고 있었던 한 쌍인데 그냥 요거 초록색깔을 그대로 떼어주는 게 아니라 흰색과 초록색깔 내가 가지고 있는 쌍 안에서도 유전자 부위별로 어느 부위가 섞이는지 아무도 예측 못해요. 무작위적인 부위가 섞여가지고 새로운 세트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 한다? 재조합이라고 해요. 재조합. 그래서 모든 사람은 새로운 세트의 DNA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가능성을 따져보면은 불특정한 자리에서 정보 교환이 일어나는데요. 25,000 개의 유전자에 대해서 재조합이 일어날 가능성이 몇 가지요? 10의 504승까지가 가능해요. 네, 오늘 나온 수수 중에 제일 큰가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을 독특하게 지으시려고 유니크, 그죠? 한 사람은 누구하고도 같지 않은, 쌍둥이하고도 같지 않은 유니크하게. 쌍둥이도 서로 손금이 지문이 다릅니다. 쌍둥이도 서로 홍채의 줄무늬가 다릅니다. 그죠? 어느 한 사람도 같지 않은 각자 독특한 유전 정보 세트를 가지고 태어나게끔 해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건 유전자 부위만 따진 거예요. 유전자 부위는 우리의 DNA 서열의 단 2%밖에 차지하지 않아요. 98%는 비유전자 부위예요. 걔가 뭘 하는지 아직 과학이 잘 밝히지를 못하고 있어요.
근데 개까지도 다 이런 재조합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것의 가능성을 따지면 뭐예요? 무한대요. 무한대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진화론자들이 우리를 속이는 게 바로 뭐냐면, 뭐 그들이 일부러 속이는 건 아닙니다. 그들은 그렇게 믿는 거예요. 이런 재조합에 따라서 다양한 자손이 나오는 과정을 소진화라고 얘기해요. 만약에 다양한 자손이 나오다가 혹간 호르몬이 좀 달라져서, 예를 들면 성과 관련된 호르몬이 좀 달라지거나 해서, 이제 그런 건 좀 돌연변이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는데요. 서로 그 교배할 때 뭐 내는 울음소리가 달라진다거나, 어떤 새들은 울음소리로 교배를 하고, 또 곤충들은 페로몬이라고 해서 또 그 냄새를 통해서 서로 신호를 주고받아요. 이러한 교배와 관련된 어떤 특정한 부위에 어떤 서로 간에 다른 이제 신호체계가 생기면 같은 종 안에서 나온 자손인데도 교배가 안 되는 게 생길 수 있죠. 이런 걸 진화라고 말해버려요. 이들은 그걸 진화라고 말해요. 그래서 진화의 증거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다시 이제 정리가 됐죠. 그건 진화가 아니라 뭐다? 재조합이다. 예, 부모가 자손에게 주는 염색체를 만들 때, DNA를 만들 때 무작위적인 부위에서 배열이 서로 교환이 돼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조합의 세트를 만든다. 하지만 없던 건 아니에요. 없던 게 생기는 게 진화인데, 없던 게 생기는 게 아니라 있는 거를 그야말로 재조합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화가 아니고 정보가 더 증가하거나 감소한 게 아니라 양은 유지가 되고 배열만 달라진 거예요. 너무 지혜로우시죠? 이렇게 해서 자손은 그대로 DNA 양을 보존하면서도 전혀 다른 자손이 다양하게 나오도록, 무한대로 다양하게 나오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쓰셨어요? 첫 번째 네모의 재조합. 뭐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을까요? 유전 정보량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유전 정보량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아요. 그 다음에 그 가능성은 10의 504승까지나 되죠. 근데 나머지 비유전자 부위까지 고려하면 무한한 가능성. 그 다음에 옆에 페이지, 추가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부른다? 창조의 원리로서 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변이, 영어로 variation이라고 합니다. 이걸 소진화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언어 혼란 전술이다 라는 겁니다. 자, 밑에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창조의 원리를 다 정리했고요. 그럼 타락이 이 생물계에 무슨 변화를 가져왔는가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타락이 가져온 변화. 타락은 아까 우리가 교과서를 통해서 배우는 걸로 치면은 46억 년 지구 역사에 20만 년밖에 고작 인간이 안 살았고, 이 지구 환경에 인간이 미친 영향은 극히 적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시각을 심어줘요. 심지어 이게 더 발전하면은 환경 종말론자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인간이 이 잘 나가던 지구에 인간이 출현해가지고 산업화가 되더니 이 산업화 때문에 지구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서 너네 빨리 지구한테 회개해. 이게 환경 종말론의 입장입니다. 인간, 너네야말로 없어질 존재야. 인간만 없어지면 지구는 잘 나갈 수 있는데 환경이 보존될 수 있는데, 인간 너희 때문에 지구가 엉망이 되고 있어 라면서 막 인간을 막 꾸짖습니다. 산업화를 막 꾸짖어요. 인간이 발달시킨 이 문명을 막 꾸짖어요. 악마화해요. 그렇게 하면서 지구야 미안해. 제가 지금 하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공과 공부 교재입니다. 지금 제가 어디서 만드는 건지 알고 싶은데 누가 아시면 좀 저도 알려주세요. 기관 이름을 명시하지 않은 공과 교재. 제가 우리 교회 식당에서 발견하고 이게 어디서 만든 거지? 근데 아무리 뒤져도 안 써 있어요. 민감한 문제라서 거기 보면은 지구한테 회개하는 내용이 나와요. 제가 말을 회개라고 붙인 건데 이제 그 내용이 그래요. 뭐 지구야 미안해, 지구야 내가 잘못했어, 이런 걸 쓰게 만드는 난이 있어요. 이게 환경 종말론의 입장을 아이들의 성경 공부에다가 반영한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아주 스물스물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거짓된 사상들을 가지고 자꾸
그게 마치 이 지구를 살리고 창조를 믿는 크리스찬들이 앞서서 지구의 환경을 살려야 되는 것 같이 그렇게 선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럼 지구 환경은 왜 이렇게 악화되었느냐? 그 원인을 잘 알아야죠. 산업화나 문명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첫 번째, 세상에 없었던 거, 처음 세상에 없었던 거 뭐가 없었을까요? 처음 세상에는 종류대로 창조된 식물과 동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남자와 여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 창조된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완전한 세상이었습니다. 완전한 세계. 자, 그럼 여기에 없었던 거 뭐가 없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완전한 세계에는 노화와 질병과 슬픔과 고통과 죽음과 같은 현상이 없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 나이 들어서 늙는다? 이거는 처음 세상에 없는 거예요. 아프다? 이것도 처음 세상 없는 거예요. 슬픔? 당연히 없죠. 고통? 죽음? 없는 거예요. 이 완전한 세계에는 없던 것들입니다. 그러면 이 완전한 세계가 왜 달라졌어요? 아담의 타락, 죄 때문에 달라졌어요. 이 타락이, 아담의 타락이 전 세계의 타락이 됐습니다. 왜요? 우리 모두는 아담의 후손이거든요. 자,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이 완전한 세계는 창조주 하나님의 특별한 공급하심이 있는 세계예요. 즉, 무질서해지지 않고 썩지 않고 다시 끊임없이 새로운 생명으로 회복이 되는 세계란 말이에요. 노화되지 않고. 그죠? 그런데 저주받은 세계는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공급이 아예 없어진 게 아니고 제한된 공급인 세상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놔두면 무질서해집니다. 여러분이 청소하지 않으면 다 지저분해집니다. 그렇죠. 우주는 지금도 엔트로피 제2법칙,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 법칙에서 무질서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을 살릴 정도로 유지하고는 계시나 다시 새 생명으로 끊임없이 회복시키는 특별한 공급을 하고 계시지 않는 상태, 즉 제한된 공급을 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이 저주받은 세상은. 그리고 점점점 어떻게 된 거예요? 처음에 완벽한 상태에서 질적인 하락을 갖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질적인 하락은 물리적인 영역에서도 일어났고 영적인 영역에서도 일어났고 윤리적인 영역에서도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자, 이 제한된 공급으로 말미암아 물리적으로도 타락됐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근대 이후에 우리의 사고를 계속 분리시켰다 그랬어요. 이 물리 세계와 그 다음에 초자연적 세계를 분리시켰다 그랬죠. 그걸 다시 지금 연결해 붙이는 게 우리의 사고의 회복의 과정인 거예요. 죄는 자연적인 겁니까? 초자연적인 겁니까? 어렵죠. 이게 갑자기 너무 어려워요? 그죠? 너무 간단한 문제인데 죄는 물질적인 영역이에요? 그렇죠? 물질적인 영역이 아니면 초자연적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죄는 초자연적 영향이에요.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파괴된 거는 자연적 과정입니까? 초자연적 문제입니까? 초자연적 문제죠. 근데 성경은 그 초자연적 문제가 자연 과정에도 문제를 일으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주로 말미암아서 물리적 세계가 타락했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가 서로 관계가 없어라고 끊어낸 게 근대 정신이란 말이에요. 모더니즘이 바로 그거예요. 다시 연결해 붙여야 돼요. 우리가 한 일이 무엇이며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조치가 무엇이며 그것으로 인해서 물리적인 세상과 영적인 영역과 윤리적인 영역에 어떠한 타락이 일어났는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 타락을 본질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전인격적 타락, 전 세계적 타락, 전 우주적 타락, 이걸 잘 이해를 해야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안경은 두 개인데 창조라는 안경만 껴서는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아까 그런 환경 종말론자 같은 사람들한테 낚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지구를 보호해야지. 그러면 맞아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탄소 금식해야지. 그러면 맞아 막 이러는 거예요. 탄소 금식하는 거 아세요? 사순절에 탄소 금식을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교회들이 하고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탄소 금식? 우리 하울람 같은 교회에서는 끔찍한 일이죠. 그죠?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 정말 위험한 상황이에요. 창조 안경과 뭐를 껴야 돼요? 타락 안경을 제대로 껴야 돼요. 근데 창조를 제대로 끼어야 타락도 제대로 낄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안경을 같이 껴야 세상을 제대로 바라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밑에 동그라미 2번에 죄의 결과 한번 네모 해보실까요? 뭘 내리셨어요? 피조물에게도 저주. 예. 하나님의 공급은 제한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일어났어요? 질적인 하락이 일어났어요. 모든 영역에서. 그리고 질적 하락의 가장 근본적인 그 문제가 뭐예요? 그게 바로 죽음이에요. 죽음. 타락의 가장 근본적인 결과가 바로 죄의 근본적인 결과가 죽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땅이 무슨 죄를 졌어요? 땅은 아무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땅은 아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리적인 세계가 죄라는 초자연적인 그 문제 때문에 타락하게 됐다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평생의 수고에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뭘 낸대요? 가시덤불. 그럼 이건 모두 변한 거예요. 식물계도 악성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현대어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냥 가시덤불과 엉겅퀴 그러면은 언제 뭐 고대의 전설 이야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땅, 지구잖아요. The Earth, 그죠? 예, 이 지구의 타락도 죄 때문에 질적 하락, 그죠? 식물계의 질적 하락도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뱀아, 너는 평생토록 배로 다니면서 흙을 먹을 거다. 근데 그 앞에 너는 다른 동물보다 더 저주를 받아. 그럼 무슨 뜻이에요? 너도 저주받지만 다른 동물들도 저주받았는데 넌 더 받는 거야. 그 뜻이죠? 그러니까 동물계도 뭐요? 질적 하락. 그죠? 예. 이게 전 생태계에 다 질적 하락을 가져온 게 우리의 타락 사건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3번. 땅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악성 변화가 일어나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냈다라는 것을 우리가 현대적으로 잘 이해해 보세요. 잡초, 독초, 식물계의 변형, 식물의 생산 저하, 땅이 지금 그죠? 생산을 잘 안 하게 됐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토질의 변화, 흉자. 그전에는 수고하지 않아도 열매들을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수고를 해도 열매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이로운 미생물은 줄어들고 해로운 미생물은 더 많아지고, 그죠? 예, 해로운 미생물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미생물 중에는 이로운 게 훨씬 많습니다. 해로운 미생물보다. 근데 이 질적 하락 과정에서 생태계가 전반적으로 변한 거예요. 해로운 미생물들이 생기고 해로운 병균들이 생긴 거예요. 그 변화 중에 하나가 뭘까요? 호르몬의 변화, 기질의 변화, 질병, 그 다음에 돌연변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창조는 돌연변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미스매치가 될 필요가 없어요. DNA가. 복제가 정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타락 사건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생태계 전반에게 하나님이 저주하셨기 때문에 DNA가 복제되는 과정에서 미스매치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돌연변이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런 악성 변화들이 전부 다 뭐 때문에 일어났다? 죄 때문에 일어났다. 예, 그것을 한마디로 고통과 죽음이 발생한 세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 창세기의 이 사건을 그대로 아주 잘 말해주는 본문이 로마서 8장이에요. 이게 짝을 이루는 본문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지금 피조물이 스스로 도태됐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죠? 스스로 멸종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스스로가 아니라 허무함에 굴복을 시킨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굴복하시는 이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피조물이 지금 썩음과 죽음에 굴복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썩음과 죽음에 굴복하게 하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은 자의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타율적으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탄식하면서 고통을 하면서 제발 해방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로마서 8장이 우리에게 해주는 말이에요. 피조물에 지금 굴복된 상태, 허무에 굴복된 상태. 그러므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을 바라보면 뭐 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렇죠. 허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이 피조물이 뭐에 굴복돼 있어요? 허무에 굴복돼 있는 세상을 보면서 허무하다 느끼는 건 당연한 건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허무한 거예요. 생명이신 예수님 없으면 허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근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회복의 과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이란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허무에 굴복시켜 놓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게 돌연변이 같은 거예요. 돌연변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드물게 나타납니다. 만약에 돌연변이가 막 엄청나게 나타나면은 우리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10억 개의 염기서열을 복제할 때마다 하나 정도씩 디스매치가 일어나고, 디스매치 됐다고 해서 다 돌연변이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는 자가 수정 시스템이 있어서 우리가 잠 쿨쿨 잘 때 하루 동안 발생된 돌연변이들을 수선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근데 수선이 되는 기능이 고장 나면 암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잘못된 이 배열을 고쳐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래서 다 돌연변이가 나타나지가 않는 거고, 또 한 가지 또 좋은 점은 하나님께서 하나의 정보에만 의존하게 해놓으시지 않았고 어느 한 단백질을 만드는데 다중 정보를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설사 이 정보 시스템이 고장이 났더라도 다른 정보로 인해서 그 단백질이 만들어지는데 전혀 문제가 안 일어나게 해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다중적인 보호 장치를 다 해놓으셔가지고 우리가 돌연변이가 몸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잘 때 수정되고 수선되고 또 다른 그 보완되는 다른 정보 체계에 의해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데 문제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치명적인 부위에 돌연변이가 발생해서 수선도 되지 않고, 그리고 하나나 두 개 또는 몇 개 자리밖에 바뀌지 않았는데 엄청난 큰 질병을 겪는 경우들이 나타나는데, 그걸 우리가 유전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라민 A라는 단백질에 딱 한 개, 그 아까 수백 개의 아미노산 연결돼야 되잖아요. 그 한 아미노산을 불러올 때 염기가 3개가 필요하거든요. 예, 이해되셨어요? 만약에 300개의 아미노산이 연결돼야 되면 염기는 900개가 배열돼야 되는 거예요. 3개의 염기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불러오니까. 근데 그 염기, 그 900개 중에 단 한 자리만 바뀐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가 바뀜으로 인해서 이렇게 조로증이 걸린 거예요. 네, 이걸 프로제리아 신드롬이라고 해요. 이런 돌연변이들이 있어요. 또 이거는 사르코마리투스병이라고 하는데 뭐 얼마나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이건희 그 계통의 그 가문에도 이 병이 유전병으로 뭐 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하여간 이게 말초신경을 감싸고 있는 그 수초를 이렇게 훼손시키는 유전병이 그 돌연변이에요. 그래가지고 말초신경 부위가 다 이제 고장이 나는데 근 위축이 되거나 이렇게 발가락이나 손가락이 뒤틀리거나 마비가 되거나 감각이 상실되는 이런 이제 돌연변이 일으켜요. 뭐 이 외에도 우리가 많은 이제 그 돌연변이에 의해서 인간의 질병 중 알려진 것만 4천여 가지가 DNA의 돌연변이에서 유발된다. 근데 이거 2007년 것이기 때문에 해마다 이게 보고가 늘어나서 훨씬 더 늘어났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정직한 과학자가 이렇게 말해요. 생물학 교과서에는 이론적으로 마치 긍정적 돌연변이와 부정적 돌연변이가 흔하며 빈도수에 있어서 거의 동등하게 일어나는 것처럼 학생들에게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그 교과서들은 긍정적 돌연변이가 결코 관찰된 적이 없으며 명확하게 유전학에서 알려지지 않다는 사실을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다. 지금 무슨 말이냐? 의학 논문지는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질병이 발생합니다 라고 보고하고 있어요. 근데 생물학의 진화 단원에서는 돌연변이는 생물을 진보시키는 원리입니다, 진화의 원리입니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돌연변이가 쌓여서 생물을 진화시킬 것이냐, 우리가 아는 사실은 뭐라는 거예요? 돌연변이는 생물을 병들게 하고 노화시키고, 그 다음에 그것이 너무 중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종 전체의 돌연변이가 너무 만약에 중다해진다면 그 종 자체가 멸종하게 됩니다. 네, 그게 돌연변이의 진실이에요. 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돌연변이의 실체, 동그라미 1번. 자, DNA 복제 과정에서 복제 오류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이고요. 그다음 밑에 아까 프로제리아 신드롬 했죠? 네, 글씨를 보여드릴게요. 프로제리아 신드롬. 이건 단지 한 개의 염기서열이 바뀌었는데 이런 큰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또 요거는 사르코마리투스병.
이런 거는 이제 한 구간의 염기가 이렇게 반복되는 돌연변이, 중복 돌연변이가 발생했는데 이런 이제 큰 병이 걸립니다. 자, 아이러니가 뭐예요? 동그라미 2번 아이러니. 문제는 의학 논문엔 돌연변이가 뭐의 원인이에요? 질병의 원인이에요. 근데 생물학에서는 뭐라고 가르쳐요? 진화의 원리라고 가르치는 게 아이러니라는 거죠.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 돌연변이 실체. 돌연변이는 생물을, 자 여기 한번 보실까요? 돌연변이가 쌓이면 진보가 일어날까요? 퇴보가 일어날까요? 질병이 점점점 늘어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점점 DNA는 무질서해지고 생물은 점점 병들게 될 거예요. 예, 그러므로 진보시키는 원리가 아니라 기존 좋은 정보 세트에 오류를 만들어 문제를 일으키는 퇴보의 원리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은 저주받은 세상에 뭘 알려주는 걸까요? 돌연변이가 있다는 건 나쁜 소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나쁜 소식. 좋은 소식 아니죠? 자, 그럼 보세요. 돌연변이가 쌓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점점 우리 유전 정보는 좋아지는 거예요? 나빠지는 거예요? 나빠지는 거죠. 그럼 언제가 제일 좋았어요? 그죠? 거슬러 올라가면은 DNA가 점점 더 클린하겠죠. 더 완전한 DNA 정보 세트가 조상으로 올라갈수록, 그죠? 그러다가 어디서 제일 좋겠어요? 아담과 하와, 첫 조상이 제일 좋겠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처음이 좋았다 아니에요. 처음이 좋았다. 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창조하셨는데 막 돌연변이 넣어가지고 질병 일으키고 노화 일으키게 창조하신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 완벽하게 정보 세트를 우리에게 주셨고 정보 복제하는 능력도 완벽했는데 저주의 결과로 이런 나쁜 소식이 우리에게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나쁜 소식은 뭘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죄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자, 밑에 내려가서 각 생물의 유전 정보는 언제 가장 완벽한 상태였을까? 유전학자 존 샌포드, 이 사람은 하나님 모르던 사람이고 평생 유전학자로 살았는데 느지막하게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데요. 자기의 연구 분야에서 확 깨우침이 있었어요. 자기가 아무리 연구해봐도 유전자가 돌연변이가 점점 쌓이면서 무질서해진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시대가 더 흘러가가지고 나중에 설사 진화론적인 연대로 계산해서 막 수백만 년, 수천만 년, 수억 년 됐다고 치면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왜요? 돌연변이가 수만 년 동안 쌓이고 수억 년 동안 쌓여왔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면 오히려 그 종은 완전히 뭐 했어야 돼요? 멸종했어야 되는데 우리 아직도 잘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돌연변이가 일어나고는 있으나 돌연변이가 시작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의 역사가 오래되면 오히려 문제가 생깁니다. 한번 말해보라고 해보세요. 우리가 친팬치와 친척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우리의 공통조상으로부터 우리가 500만 년 전부터 이렇게 와서 인간이 됐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500만 년 동안 돌연변이가 쌓이면 지금 네가 어떤 상태인지 한번 말해보라고 얘기해보세요. 인간 종이라는 게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네, 성경적으로 치면 우리가 한 200세대 정도가 됐거든요. 근데 그걸로 하면은 진화론적으로 하면 수만 세대가 됐어야 돼요. 그럼 돌연변이가 엄청 축적됐어야 되겠죠? 예, 생존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뭘로 뒤집어 봐도 진화론은 말이 안 됩니다. 자, 넘어가서 그래서 처음이 가장 좋았던 상태였음을 알 수 있고요. 이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창조하셨고 타락으로 인해 나쁜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뭐의 역사? 성경의 역사 증언과 완전히 일치하는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돌연변이는 맨 밑에 제가 설명한 거에 맨 밑에 줄에 보시면 기존의 좋은 정보를 훼손해서 기능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진보가 아니라 뭐예요? 상실이다. 돌연변이는 상실, 좋은 정보를 잃어버리고 무질서하게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결코 진보를 일으킬 수 없다. 진화를 시킬 수 없다. 이렇게 정리됐습니다. 자, 타락의 결과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니죠. 이거는 나쁜 소식이다.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노아 홍수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큰 사건은 노아 홍수예요. 자, 창, 타, 홍, 그죠? 타락이 가장 큰 사건이고요. 그 다음 큰 사건이 노아 홍수인데요. 이 홍수와 함께 생물계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됐을까?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방주에 들어간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방주에 들어갈 때
이미 타락한 세상이죠. 근데 생각해보면 인간이 몇 세 정도 살았어요? 900대를 살았죠. 노아도 막 950세 살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엄청 나빠졌어요라고 말했는데 그 엄청 처음 세상에 비하면 엄청 나빠진 건 맞는데 지금의 기준에서 보면 어떤 거예요? 엄청 좋은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얼마나 나빠진 세상인지 이 감각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진화론적 역사와 완전 반대죠. 진화론적인 역사는 뭐예요? 마그마 불 벌벌 끓는 데서 시작해서 바다가 만들어지고 산소가 만들어지고 생명체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해서 점점 생물이 다양해지고 진보적 역사관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와 통하는 거예요. 유토피아를 지향하는 공산주의와 진화론은 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적 역사는 어때요? 처음이 좋았죠. 타락으로 해서 망가졌죠. 그런데 홍수 때문에 더 망가지죠. 이렇게 해서 망가져서 지금 매우 안 좋은 상태인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지금 그렇게 살던 인간도 많이 번성했겠죠. 막 900대의 수명을 사니까 우리보다 자녀를 훨씬 많이 출산했을 겁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당시에 인구가 상당했을 거예요. 그리고 동물들도 지금보다 환경이 너무 좋았으니까 종류대로 번성했겠죠. 굉장히 번성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 종류대로 동물을 실으라고 해요. 그러면 그 얘기는 내가 실었다가 다 죽여버릴 거예요? 실라고 말씀하실 때는 내가 만든 창조한 종류를 그대로 보존하시겠다는 창조주의 의지죠.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그거 책임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주는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종류대로 생물들을 보존하기에 충분하게 지어진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 방주 하나에는 대형 컨테이너, 그 기차가 싣고 가는 컨테이너 있잖아요. 그런 컨테이너가 한 522량 정도가 들어가고요. 크기는요, 지금 그 우리 교재에 보시면 109 쪽에 제가 축구장하고 비교해 놓은 그림 보이세요? 지금 축구 경기장, 이거 월드컵 경기장하고 비교해 놓은 건데 어때요? 누가 더 길어요? 방주가 더 길어요. 그리고 높이는 건물 한 5, 6층 정도의 높이입니다. 엄청 크죠? 이렇게 거대해요. 자, 그래서 1번의 축구장, 두 번째 네모 109조로 넘어와서 컨테이너 522량 정도가 들어가고요. 여기에 물고기는 실을 필요가 없습니다. 코로 숨쉬는 육지의 동물들을 종류대로 실는 거예요. 예, 해서 포유류, 파충류, 양서류, 조류. 양서류는 세모표입니다. 근데 저는 그냥 넣었어요. 어떤 이제 과학자들은 넣지 않습니다. 물에서도 살 수 있기 때문에 홍수가 났을 때 수많은 나무들이 물 위에 떠 있었을 거고 그렇겠죠, 당연히. 예, 그 나무들에 붙어서 곤충들과 양서류들은 얼마든지 서식이 가능했기 때문에 굳이 방주에 태울 필요가 없다라고 봐서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됩니다. 근데 그냥 저는 일단 넣어서 계산을 해드렸어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총 한 17,000마리 정도를 태우면 됩니다. 뭐대로 태우는 거니까, 종류대로 태우는 거니까. 종류는 우리가 지금 배우는 생물학의 그 기준에서 종, 속, 과에서 속과 과 정도의 분류 기준으로 봅니다. 그 정도는 다 서로 간의 교배가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종류대로 한 17,000마리 정도면 충분한데 이 정도 실으면은 이 방주의 15% 정도밖에 차지 않습니다. 방주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동물을 싣고 그다음에 뭘 비축하라 그랬어요? 너희 먹을 거를 비축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고도 그 공간이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을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태우셨고 종류대로 보존하기 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홍수가 끝나고 나서 이제 방주에서 나오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특별한 명령을 하시는데요. 이런 말씀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 이건 창세기 때하고 명령이 똑같죠. 그러니까 종류가 보존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홍수 후에도 방주에 탔던 동물들이 다 보존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뭐가 달라졌냐면 동물들이 너희를 무서워할 거다, 너희를 두려워할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그전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여기에서 생태계에 엄청 큰 변화가 시작되는구나. 즉 포식자와 피식자의 관계가 생기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어요.
이런 이제 본문들을 현대적인 언어로 이해를 해야 우리가 아이들한테 교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은 먹이 사슬을 자연 현상으로 그냥 언제나 자연은 먹이 사슬이 있었고 늘 약육강식의 세계고 적자 생존의 세계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태초에 완벽한 세상은 포식자 피식자라는 게 없어요. 모두에게 풀을 먹을거리로 주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 기질의 변화들, 악성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지만 그래도 동물들이 인간을 두려워하거나 피하는 관계는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홍수 후에는 생태계에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용해요. 그죠? 식물만으로는 영양분을 보충하기가 어려운 환경이 되어서 육식을 허용해요. 그래서 육식을 허용하니까 어쩔 수밖에 없어요. 먹히고 먹는 관계, 잡는 관계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므로 포식자, 피식자의 관계가 설정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이사슬이라는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이 큰 변화들 가운데 나타난 거라는 거죠. 자, 동그라미 1번에 식물만을 먹을거리로 주셨지만 대홍수 후에는 육식이 허락되었다. 사람과 동물 사이의 관계에도 변화가 있었죠. 자, 이렇게 지구의 환경과 생태계에 큰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뭐든지 이렇게 성경의 근거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넘어가서 성경 구절은 여러분 채워주시기 바라고요. 동그라미 2번. 그럼 먹이사슬. 흔히 날카로운 이빨은 무조건 사나운 동물. 자, 이빨만 날카로우면 육식이다. 막 이렇게 생각하고 화석에서도 날카로운 이빨, 공룡 같은 거 나타나면 얘는 육식이고 얘는 초식이고 막 분류를 시키잖아요. 그 과연 진짜 근거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거 한번 맞춰보세요. 아유, 거기 책에 다 있네 그냥. 맞춰보세요. 위에 거는 사자인데 두 번째 거는 팬다예요. 아, 판다는 뭐만 먹어요? 대나무만 먹잖아요. 식물만 먹는데 왜 날카로운 이빨들 막 저렇게 사나워요, 이빨이? 어저께 목사님이랑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분 고기를 씹다가 안 씹어지는 경험과 식물을 씹다가 안 씹어지는 경험 어떠세요? 식물을 씹다가 더 이상 못 씹겠어 해가지고 끝까지 섬유질이 남는 경험이 많지 않으세요? 그죠? 그 대나무를 꺾어야 되잖아요. 끊어야 되잖아요. 날카로운 이빨 안 필요할까요? 제가 생각할 땐 대나무를 꺾는 게 고기를 씹는 것보다 힘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편견을 깨야 돼요. 이 먹이사슬이라는 이 약육강식과 적자 생존의 그 생태계에 너무 우리가 세뇌당해가지고 그냥 날카로운 이빨만 가지면 그냥 막 사납고 포식자인 걸로 막 이렇게 설정을 해버려요. 물론 우리가 지금 현재 보는 동물에서는 관찰을 통해서 그걸 찾아내면 되는데 화석만 있는 경우는 사실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이 피라냐인데요. 피라냐는 뭐 식인 고기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얘는 채식 피라냐예요. 피라냐에도 채식만 하는 피라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식이냐 채식이냐를 막 그렇게 규정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죠? 아, 아까 요거 얘기는 안 했군요. 얘는요, 이름이 과일박쥐예요. 과일박쥐. 과일만 먹어서. 근데 엄청 이빨이 다 날카로워요. 그러니까 뭐 호두를 깨물어 먹거나 단단한 곡식 열매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아, 날카로운 이빨이 창조 때 있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닌 거예요. 잘 안 봐서 우린 모르겠어요. 창조 때 생물들이 날카로운 이빨을 가졌냐 아니냐는 그거 잘 솔직히 모르겠지만 근데 생각해 보면 딱딱한 열매도 먹어야 되고 식물 줄기도 끊어야 되고 그러면은 이빨이 날카로운 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날카로운 거를 무조건 그런 사나운 짐승 육식동물. 그러니까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야, 그러면은 육식동물이 그 에덴 동산에서 그럼 풀만 먹었다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거 뭐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빨 보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날카로운 이빨 가졌다고. 그게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거를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네모는 먹이사슬이죠. 111쪽에 이거는 이 먹이사슬, 서로 먹고 먹히는 먹이사슬은 분명 창조 때의 모습은 아니에요.
그리고 방주에서 나오는 육식을 허락하신 것으로 보아서 노아 홍수 이전에는 포식자 피식자 관계가 뚜렷하지 않았을 거라고 보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거를 증거해 주는 게 뭐냐면, 만약에 포식자 피식자 이런 관계가 뚜렷했다면 방주에서 동물들이 살아남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포식자들이 다 잡아먹을게요. 네, 그러므로 그때까지는 아직 그런 관계가 뚜렷하지 않았는데, 홍수 후에 자연 환경의 변화가 있고,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생태계에도 일정 정도 변화가 있게 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3번 대홍수가 가져온 물리적인 변화. 자, 타락 사건은 우주 역사에서 피조물의 가장 큰 변화를 초래했습니다. 그에 못지않게 대홍수는 전 지구의 환경을 크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창세기 족장들의 수명 변화를 자세히 살펴보면 초기 역사의 격변적인 변화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앞에 보세요. 그래프를 보시면 여기에 타락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수명 그래프 전에는 어땠어야지 정상이에요? 그쵸? 수명 곡선이라는 게 필요가 없어요. 왜요? 뭐가 없는 세계니까? 죽음이 없는 세계니까. 그런데 죽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나이라는 게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수명이라는 거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처음에 그 타락한 이후에도 계속 900대의 수명을 족장들이 살아요. 그 다음에 한번 그래프가 확 떨어지는 때가 와요. 이거 확 떨어지는 건 에녹이에요. 이거는 물리적 사건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요 노아 홍수 950살이 노아인데 마지막에요. 이 노아 홍수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되냐면은 확 떨어져요. 근데 얘는 600대고 얘는 400대예요. 그렇죠? 왜 차이가 나느냐? 셈, 함, 야벳은 노아 홍수 전에 태어났어요. 즉 성장기의 지구 환경이 좋았어요. 성장기의 좋은 환경에서 자라는 게 중요해요. 홍수 후에 다 안 좋은 상황을 같이 맞이했으나 셈, 함, 야벳은 이미 장성한 상태에서 대홍수를 맞이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600대를 유지를 하고요. 노아는 심지어 홍수 후에까지도 950살을 살아요.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릴 때 어떤 환경에서 키우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홍수 후에 다 태어났죠. 셈함 야벳은 다 홍수 후에 자손을 낳습니다. 그들은 다 400대를 살아요. 그러니까 900대에서 400대가 됐으니까 수명이 반토막 난 거예요. 대단한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므로 지구 물리적으로 가장 큰 변화가 이때 일어난 거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400대가 200대로 바뀌어요. 그럼 이것도 지금 반토막이죠. 자연스러운 변화가 아니라 뚝 떨어졌어요. 그럼 여기도 뭔가 사건이 있어야지 정상이죠. 요때 바벨탑 사건이 있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 이게 홍수 후 한 1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세대를 이 세대 전수를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전 세계적인 홍수를 겪고도요 2대, 3대를 못 넘기는 거예요. 3대 만에 벌써 바벨탑 쌌다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변화들을 읽어내면 대홍수 전에 태어난 노아의 아들 셈은 600세의 수명을 살고 대홍수 후에 태어난 족장들은 갑자기 400대의 수명이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정리되셨죠? 자, 그럼 이제 대홍수 후에 지구 환경은 어땠는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혹시 푸른 사하라, 그린 사하라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지금은 사하라 지역이, 여기 사하라 지역이 완전히 사막이죠. 근데 과거에는 사하라 지역도 물이 풍부했고 사람들도 많이 살고 있었고 동물들도 거대한 동물들, 물을 좋아하는 동물도 많이 살았다라는 흔적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발굴한 사람들이 이름을 붙이기를 그린 사하라라고 이름을 붙인 거고, 그 박물관들에 이런 이제 전시가 되어 있는 화석들이에요. 거기 벽화가 발견됐는데 아우은네트라는 동물 벽화인데요. 이 벽화에 보면은 카누를 타고 하마를 사냥하고 소를 목축하고 코끼리
코뿔소, 물소 이거 다 물 좋아하는 것들이죠. 악어, 영양, 기린, 다마사슴 이런 것들이 어울려져 있는 동굴 벽화들이 나타나요. 무슨 뜻이에요? 다양한 동물들이 살았고 물을 좋아하는 동물들도 살 수 있었고 사람들의 유골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살던 그런 유품들이 같이 무덤에 묻혀 있고 많은 이제 군락을 이루어서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층은 홍수 후에 쌓인 층이에요. 그러니까 홍수 후에 사하라 사막은 살기에 좋은 곳이었다. 다양한 동물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첫째, 당시에는 사막이 없었다. 대홍수 후에 사막이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사하라 사막, 고비 사막, 모하비 사막들은 나중에 만들어진 거예요. 자, 거의 지금은 생물들이 살지 않는 지역들의 과거에는 물이 풍부해야 살 수 있는 물, 다양한 생물들이 살았던 흔적이 남아 있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보세요. 여기는 북극이에요. 이제 반대로 북극. 북극에서 지금 화석화되지 않은 공룡뼈가 나와요. 물소, 비손의 두개골, 매머드의 사체가 많이 나온다는 건 아시죠? 매머드는 수백만 구가 묻혀져 있어요. 그 다음에 추위가 어떻게 갑자기 닥쳤는지 숲 자체가 그대로 얼어버린 악셀섬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 요 초록색깔 표시된 요 부분은 캐나다의 이제 북쪽 지방인데요. 숲 자체가 그냥 얼어가지고 눈에 덮여져 있어요. 그러면 과거에는 이 고위도 지역, 지금은 이제 한대지방이라고 부르는 이 지역이 살 수가 없어요. 생물들이 많이 살 수가 없고 물이나 식물을 많이 먹는 이런 생물은 못 살아요. 그런데 과거에는 지금 여기 보시면 검정 색깔, 그 다음에 파란 색깔, 노란 색깔, 빨간 색깔, 분홍 색깔 이게 점이 다 찍혀져 있죠. 이게 매머드, 코뿔소, 물소, 야생말, 무스들이 발견되는 지역들을 찍어 놓은 거예요. 이것들이 엄청나게 매장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지금 시베리아인데, 알래스카 시베리아 지역인데 어마어마하게 생물들이 거기도 살았다. 지금 무슨 뜻이에요? 홍수 직후에는 사막도 없었지만 동토도 없었다. 예, 그래서 둘째, 북극과 남극과 같은 빙하가 없었다. 당시에는 시베리아에도 식물과 물이 풍부해서 하루에 수백 킬로그램의 풀과 수백 리터의 물을 먹는 매머드, 그리고 비손, 코뿔소 같은 물 좋아하고 거대한 짐승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시대를 뭐라고 부를까요? 너무 고급 정보를 많이 드리는 것 같아. 그죠? 수뷴 사막 시대라고 부릅니다. 말이 재밌죠? 지금은 사막인데 과거에 물이 풍부했어가지고 이름을 이렇게 붙였어요. 웻 데절트. 수뷴 사막 시대. 재밌죠? 그래서 홍수 후 지구는 따뜻한 해수로 인해서 온난 수분했어요. 어디가요? 전 지역이. 그러면 홍수 후 왜 바닷물은 따뜻했을까요? 우리 여러분 정말 잘 듣고 계세요. 네. 여러분의 피곤이 조금씩 느껴지고 있는데 잘 버티고 계시다는 게 보여요. 네. 왜 해수가 따뜻했을까요? 네. 다음에 언제 노아홍수 강의를 하게 될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바다가 갑자기 벌어지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개월 만에 바다가 다 벌어져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벌어질 때마다 마그마가 분출했어요. 그래서 바다 밑바닥이 다 현무암질 용암으로 되어 있는데 바다가 지금 엄청 넓잖아요. 그 넓은 바다 밑바닥이 마치 용암이 굳어진 그릇처럼 되어 있어요. 이게 거대한 바다가 그릇이라면 이 밑바닥이 다 뭐라고요? 마그마가 굳어져 있는 암석으로 되어 있다고요. 근데 이게 수개월 만에 이게 분출하면은 해수의 온도를 상당히 높이겠죠. 그래서 바닷물이 따뜻한 상태로 홍수가 끝납니다. 그러면 따뜻한 바다, 지금은요, 뭐 우리가 여름 되면은 여기 바다 수온이 뭐 20 몇 도, 뭐 30도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건 표충수 온도고요. 바다의 평균 온도는 지금 현재 4도씨입니다. 그죠? 근데 당시로 우리가 예측하기로, 우리가 직접 가서 측정한 거 아니니까 이것도 이제 추론이에요. 저희들도 추론할 수밖에 없어요. 추론하기를 25도에서 한 30도 정도, 그 정도를 예측해요. 창조과학자들은. 그래서 그 정도 온도, 바닷물 전체가 그 정도 온도라는 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럼 뭐가 많이 일어날까요?
증발이 엄청나게 일어나겠죠. 그 증발로 인해서 전 지구가 따뜻하고 그 다음에 습한 상태, 그래서 온난 수변한 기후가 유지됐다는 거죠. 어디도 추운 데가 없었던 거예요. 건조한 데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거대한 동물들이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시베리아에서도 아까 화석화되지 않은 공룡뼈가 발견되는 거예요. 사막에도 공룡뼈들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전 지구에 이렇게 거대 생물들이 살 수 있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갑자기 대량 멸종이 일어납니다. 이게 미스테리예요. 과학계에서는 미스테리인데 우리는 맞출 수 있어요. 예, 이게 재밌는 거예요. 자, 넘깁니다. 이제 빙하기로 갑니다. 지구의 홍수 지층 위에 빙하의 흔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홍수 지층인 줄 알고 빙하 지층인 줄 알아요? 예,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대한 물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층은 규모가 큽니다. 그리고 그 광대한 너비와 또 광역적으로 수평 지층을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랜드 캐년이 상징적인 곳이죠. 그러한 지층이 그랜드 캐년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전지구적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그렇게 광역적인 수평 지층들을 이제는 지질학이 발달해서 비슷한 성분을 추적해서 대륙을 넘어가면서 연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홍수 때 만들어진 그 지층의 규모와 넓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런 홍수 때 쌓인 지층 위에 빙하의 흔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빙하는 홍수 이후에 발생한 사건이죠? 맞아요. 예. 그럼 빙하가 왜 발생했느냐 이거죠. 빙하기의 원리를 일반 과학에서는 잘 설명하지 못합니다. 왜냐? 빙하의 그 빙하는 뭐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냐면 눈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날씨가 춥기만 하면 눈이 와요? 아니죠. 눈이 많이 오려면 뭐가 많아야 돼요? 수증기가 많아야 되죠. 그래서 구름이 다량 만들어줘야 눈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빙하기를 형성을 하려면 북반구는 한 1200m 눈이 쌓인 두께가, 반대로 북반구는 700m, 남반구는 1200m 이 정도 쌓인 걸로 봐요. 그리고 육지의 3분의 1만 쌓인 거예요. 전체가 쌓인 게 아니고. 자, 그러면 이렇게 두꺼운 눈을 형성을 하려면 엄청나게 눈이 왔어야 되죠. 그럼 엄청난 눈은 곧 뭐예요? 엄청난 수증기를 필요로 하죠. 그러면 수증기가 많이 증발됐다는 것은 바다는 어땠다는 거예요? 따뜻했다는 거죠. 그럼 바다는 따뜻해야 되고 공기는 차가워야 돼요. 근데 일반 과학에서 제시하는 원리들은 전부 다 전 지구를 차갑게 만드는 원리밖에 설명을 못해요. 뭐 기울기가 어떻게 됐다, 뭐 태양으로부터 뭐 멀어졌다, 뭐 모든 이런 것들이 전 지구가 같이 추워져요. 바다만 따뜻한 상태로 보존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공할 수 있는 빙하기의 이 기후적 조건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원인은 노아 홍수 때 바닷물이 따뜻한 상태로 끝나는 것밖에는 제공을 못합니다. 그 정도의 따뜻한 해수로 끝났어야 수증기를 그 다량 눈을 그렇게 수백 미터 쌓을 수 있는 그 눈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풀면 되죠. 우리는 어떻게 눈이 올 수 있는 차가운 공기를 만들 것인가. 예, 그런데 빙하 지형에는 상당히 많이 화산재와 함께 쌓인 지층들이 많아요. 그래서 엄청난 다량의 화산재가 분출된 대형 아니고 초대형, 예, 지금 우리가 분출하는 그런 화산의 규모보다 아주 훨씬 큰 초대형 화산들이 과거에 분출했다는 건 역사적 사실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화산재의 성분을 추적해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화산재가 뿌려졌는지 추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를 대략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20세기 가장 크게 분출한 게 세인트 헬렌 화산인데, 걔가 분출한 정도가 미국의 몇 개의 주에 화산재를 뿌려요. 몇 개 주에 걸쳐서. 근데 과거의 초대형 화산은 이거와 규모가 비교가 안 돼요. 그거의 수십 배, 수백 배의 영역에다 화산재를 뿌릴 만큼 초대형 화산이 많이 분출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런 초대형 화산이, 특히 화산재를 많이 갖는 이런 화산이 분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화면처럼 이게 화산재가 에어로졸이라고 하는데, 이 에어로졸이 성층권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성층권은 대류가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한번 올라가면 오랫동안 머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연쇄적으로 화산 한 폭발이 계속 된다면 수년 동안 아니면 그 이상의 시간 동안 햇빛을 차단하는 효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는 따뜻하니까 계속 뭐는 일어나요? 증발은 일어나요. 그런데 햇빛이 차단됨으로 인해서
육지가 어떻게 되죠? 이 화산재의 영향을 받는 그 지역은 육지가 차가워요. 그러니까 따뜻한 곳은 비가 내리겠지만 이 화산재의 영향을 받는 곳은 눈이 내릴 수밖에 없겠죠. 제가 예측하기로는 제주도도 이 무렵에 만들어진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빙하기 때 바다에서 폭발된 엄청난 화산들이 폭발되면서 만들어진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얼마큼 해수면이 줄어들었냐 보세요. 다시 한번 가볼게요. 해수면이 당시의 해수면이 이 눈이 쌓인 양을 해수면의 변화로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해수면이 120m가 내려가요. 엄청 많이 내려갔죠. 그러니까 눈이 상상을 초월하는 눈이 내린 거예요. 그리고 그게 녹지 않기 때문에 얼어서 덩어리, 빙하, 얼음 덩어리를 형성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언젠가 해빙기가 왔겠죠. 눈이 녹았죠. 남극과 북극에 지금 빙하만 남겨놓고 녹았어요. 그러니까 다 녹은 게 아니고 일부만 녹은 거죠. 그래서 그 해수면이 65m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도 어때요? 한 60m가량은 회복이 처음 그 홍수 직후보다는 회복이 덜 됐죠. 그래서 이 사실을 알면 여러분이 해변가에 가서 왜 저 바다 절벽이 저렇게 높은가? 해안 절벽이 왜 저렇게 높은가? 바닷물은 저 밑에 있는데 저걸 언제 깎았단 말인가? 이런 게 다 이해가 됩니다. 그죠? 전 세계적인 공통사항이에요. 대박이죠? 자, 그러면 왜 빙하기가 일어났겠는가? 자, 가기 전에 이제 한번 정리하고 갑시다. 1번, 육지의 3분의 1이 눈으로 덮였던 시기가 있었다는 건 모두가 인정하는 거예요. 북반구는 700, 남반구는 1200. 이렇게 두꺼운 눈이 쌓일 만큼 눈이 내리려면은 엄청난 눈이 내려야 되는 거예요. 다량의 눈이 내리는 조건을 해명할 수 있어야 빙하기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세속적인 그런 과학 이론으로는 빙하기를 설명 못해요. 왜요? 단지 차가운 기온만으로는 빙하기가 형성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빙하기의 두 조건이 뭐죠? 첫 번째 네모에는 수증기가 공급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그러니까 즉 눈이 많이 내린 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뭐가 필요해요? 화산재가 필요해요. 화산재. 그러니까 빙하기가 전지구적으로 오지 않고 육지의 3분의 1만 눈으로 덮였다는 것도 이런 설명이 오히려 훨씬 적합한 거예요. 그죠? 화산재가 전 지구에 영향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 특정 지역, 초대형 화산들이 연속적으로 폭발했던 그 지역들 중심으로 빙하가 이제 형성이 된 거죠. 자, 그래서 햇빛을 차단하는 조건이 필요해요. 그러면 다량의 눈이 내리고 여름에도 눈이 녹지 않게 되겠죠. 내려가서. 그러나 노아 홍수는 해저에서 다량의 마그마 분출로 뭐를 설명할 수 있어요? 따뜻한 해수 온도를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다량의 증발을 설명할 수 있고 다량의 눈을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언젠가 이제 녹았을 건데요. 뭐만 제거되면 녹겠어요? 자, 이 상황에서 그렇죠. 너무 똑똑하세요. 화산만 더 이상 폭발하지 않으면, 그래서 화산재가 이제 성층권에서 거치기 시작하면 햇빛이 그냥 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눈이 얼마나 금방 녹겠어요. 그죠? 그리고 녹고 그다음에 녹기 시작하면요, 밑에서 밑바닥에서 마찰이 일어나면서 녹으면서 내려가면서 더 아주 마찰열 때문에 밑바닥이 녹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얼음 덩어리 자체가 그대로 굴러 떨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스위스의 막 그런 알프스에 보면 뾰족한 봉우리 이런 것들이 혼이라고 하는데, 그런 게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얼음 덩어리 자체가 덩어리로 떨어지면서 긁고 가기 때문에 이런 빙하 지형을 남기는 거고, 이 빙하 지형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빙하가 어느 영역까지 영향을 미쳤는지를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에 빙하 시기가 있었다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고, 그것이 어느 정도의 규모를 필요로 하는지도 다 계산이 가능하고, 근데 그거의 원인을 제공하는 게 무엇인지 세상 과학은 설명 못하는데 홍수를 이해하면 다 이해할 수 있다.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3번에 화산재가 거두어지면, 자, 그러면 이제 눈이 그렇게 녹아가지고요, 결국은 어디로 가겠어요? 바다로 가겠죠. 그러면 눈 녹은 물이 막 들어오니까 해수의 온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해수 수온이 급격하게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수면은 상승되겠죠? 이로 인해서 자,
얼마의 시간인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으나 바닷물이 점점 줄어들고 있을 때 해변가의 도시들이 발달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눈이 많이 내리는 육지의 지역들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 민족의 대이동이 일어납니다. 동물들도 대이동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스에이지라는 만화에 보면 막 동물들이 떼지어서 막 이동하다가 막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그냥 100% 만화는 아니에요. 다 이런 고전들을 가지고 이야기가 전설적인 이야기들을 가지고 만들어진 것들인 거예요. 실제로 민족이 내가 지금 살던 지역에 만약 눈이 많이 내려봐요. 그런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동굴에서 살든지. 그래서 그런 동굴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뼈를 발견하면은 등이 굽어 있는 거예요. 그게 마치 진화의 증거인 것처럼 그렇게 그리던 시절이 있었어요. 예, 구루병에 걸리니까 비타민 D가 부족해서 햇빛을 많이 못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동굴에 살든지 아니면 뭐 하겠어요? 더 나은 곳이 어디 있나 하고 막 이주를 하겠죠. 근데 지금처럼 무슨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어디가 더 나은 곳인가 막 찾아다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대륙을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그래서 이동하다 보면은 바닷물은 아직은 따뜻했기 때문에 바닷가는 눈이 안 내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바닷가는 아직도 식물들이 있고요. 동물을 키울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해변가의 도시들이 발달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해수면이 내려갔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해빙기를 맞이하면서 어떻게 돼요? 갑자기 해수면이 올라오죠. 그래서 이 해변가의 도시들이 침수된 그런 이야기들이 내려오잖아요. 뭐 아틀란티스가 해수면에 잠겨 있고 막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그런 게 그냥 완전한 상상은 아니에요. 예, 진짜 이 바다에 잠식된 그런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거주지를 다 또 내륙 쪽으로 또 막 이동시키게 하는데 그 처음으로 이주시킨 첫 번째 도시로 기록되고 있는 게 여리고예요. 여리고에 가보시면 First City라고 써 있어요. 그 첫 번째, 세계의 첫 번째 도시라고 써 있는데 그게 첫 번째 도시라는 게 이 과정을 모르면은 고대부터 그 시작한 첫 번째 도시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빙하기 이후에 사람들이 이주를 많이 하면서 발생된 첫 번째 도시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아요. 예. 자,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여기 지도를 이제 보시면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주를 하게 되는데 120m가 내려갔으니까 뭐가 다 드러나냐면 대륙붕이 드러나요. 대륙붕 이해되시죠? 이해 못하세요? 예, 지금은 바닷물에 잠겨 있는데 여기 해안가가 깊이가 한 200m까지 계속 얕은 바다가 유지되는 그 구간을 우리가 대륙붕이라고 그래요. 근데 120m가 내려갔었기 때문에 대륙붕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가능해지는 경로가 뭐냐면 알래스카에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가는데 이걸 베링 해협이라고 하는데 이 베링 해협이 다 연결돼요. 그 다음에 아시아에서 오세아니아로 건너가는데 이 말레이시아 반도인데 여기가 또 다 연결돼요. 그래서 사람도 이동했고 동물도 이동했어요. 이해되시죠? 지금 거대한 분산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전 세계로 흩으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갔는데 코알라가 갔어요. 캥거루도 갔는데 갑자기 해빙이 돼가지고 해수면이 올라와서 얘네가 고립되면서 섬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캥거루 코알라는 다시 와요, 못 와요? 못 하는데 여기에 살던 캥거루 코알라는 환경이 안 맞아서 없어졌고 여기는 환경이 맞아서 아직도 살고 있는 거예요. 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어딘가에서는 멸종됐는데 왜 저기는 계속 살고 있어?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여러분 책에도 있고 여기 일단 화면 보실게요. 바다 부근에 거주 지역이 스물됐고요. 섬들이 고립됐어요. 그다음에 시리아, 팔레스타인 등 동지중해 지역은 내륙으로 이주하게 됐고 그 최초의 도시라고 불리는 곳이 바로 여리고다. 그 얘기 드렸어요. 그다음에 해빙기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뭐가 시작됐어요? 건조화와 사막화가 시작됐어요. 왜요? 바닷물이 갑자기 차가워졌잖아요. 이 갑자기 차가워진 바닷물은 전 지구의 기후 시스템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겨울 되면은 막
추워요. 시베리아에서부터 한랭 고기압이 막 내려와요. 이런 기후 시스템은 홍수 때의 환경이 아니에요. 홍수 이후에도 이런 환경은 아니었던 거예요. 빙하기를 거치고 나서 녹지 않은 빙하가 북극과 남극에 있음으로 인해서 한랭 고기압을 만들어내게 되고, 그리고 갑자기 차가워진 이 바닷물로 인해서 해류가 변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기후, 공기의 흐름을 바꾸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기후 환경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뭐가 발생되냐면, 그때 발생된 그 대기 흐름의 변화로 인해서 25도 부근의 이 지역이 고기압대가 형성되게 돼요. 그래서 고기압대가 형성된 곳은 계속적으로 증발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막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건조와 사막화가 진행돼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사막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모두 다 뭐와 일치한대요? 빙상의 후퇴 시기와 일치한다. 최고의 이 분야의 전문가인 허버트 램이라는 기후학자가 있는데 지금 돌아가셨지만 제가 그분의 책에서 다 공부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지도의 모습은 태초의 모습은 당연히 아니고, 홍수 이후의 수뷴 사막 시대의 모습도 아니고, 그땐 다 그린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느 시대 이후다? 빙하기 이후, 해빙기 이후. 그리고서 나서 해수면이 올라왔기 때문에 살기 좋은 땅 찾느라고 여기저기 흩어졌던 그 민족들은 다시 돌아가지 못하고 그곳에 정착해서 살면서 자기 민족, 자기 언어대로 살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각자의 나라의 역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게 민족의 분산인 겁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4번. 차가워진 해수와 기후변화, 적도와 극지역 간에 심한 뭐가 발생됐어요? 기온차가 발생됐어요. 건조화와 사막화가 진행되었어요. 극지역엔 여전히 빙하가 남아 있어서 한대 기후를 형성하게 됐어요. 극심한 뭐가 생겼어요? 추위와 더위가 공존하는 열악한 지구 환경, 즉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환경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극심한 온도 차이, 지금 118쪽입니다. 118쪽의 5번. 네. 이런 극심한 온도 차이를 이겨낼 수 없는 생물들이 있겠죠. 적응력이 좋은 생물들은 계속 사는데, 이런 극심한 온도 차이와 또 생존 환경이 많이 줄었잖아요. 동토 생겼고 사막 생겼으니까 거주지가 많이 줄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견뎌내지 못하고 멸종하는 대량 멸종 사건이 이때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대형 동물들, 첫 번째 네모에 대형 동물들, 그 다음에 적응을 잘 못하는 동물의 대량 멸종을 가져왔어요. 실제로 유라시아 대륙에서는 해빙기를 겪으며 포유류 4분의 3이 멸종됐어요. 와, 대단하죠? 자, 잠깐 화면 보실게요. 북미에서는 무게가 100파운드 이상, 즉 40kg 이상 나가는 포유류의 70%가 사라졌어요. 와, 그죠? 유라시아에서는 4분의 3의 포유류들이 멸종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도 동물이 많아 보이잖아요. 근데 이 빙하기 이전에는 정말 더 다양한 종류의 동물들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거대한 캥거루와 원뱃, 우리가 상상 초월하는데 원뱃을 지금 아이들이 그 애완동물로 이렇게 귀엽다고 키우거든요. 털 붕실붕실 나는 그 동물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인간 키 이상 되는 원뱃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캥거루와 기린만한 캥거루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룡만 컸던 게 아니에요. 이런 거대한 동물들이 살고 있었고, 기린만한 캥거루가 나한테 뛰어오면 정말 어떻게 해야 돼, 그죠? 그런 거대 동물들은 90%가 멸종해버립니다. 그래서 대형 동물들이 이렇게 다 멸종하는 대규모의 생물학적 대격변이 일어난 거예요. 119쪽에 생물학적 대격변. 그래서 노아홍수는 지구물리학적인 대격변이라면은 빙하기 이후의 이 환경 변화는 생물학적 대격변을 일으킨 사건이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면 우리가 생물의 역사를 전반적인 큰 그림으로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네. 해서 우리는 굉장히 열악해진 지구 환경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추위와 더위와 심음과 거둠이 그죠? 계속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역사 끝이야 라고 할 때까지는 심음과 더위와 추위와 더위와 심음과 거둠이 계속 반복될 거예요. 이 지구 환경을 붙들고 보존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인간이 뭘 해가지고 보존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이 뭘 해가지고 이 지구가 완전히 망가지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지구를 해되게 하는 그런 악한 일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런 거를 옹호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2강에서 배운 지구의 특별한 조건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바꿀 수 있는 게 뭔가 있는지. 자전축을 바꾸실 수 있으세요? 공전계도 바꾸실 수 있으세요? 중력의 크기를 바꾸실 수 있으세요? 아무도 못 바꾸죠? 그런 거를 바꿔야 지구의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이산화탄소는 좀 배출했다고 뭐 지구가 뭐 어떻게 돼요?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가 끝날 때까지 보존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 사건이 바벨탑과 관련이 있구나라는 것을 대략 이제 짐작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121쪽 이제 마무리 지어 봅시다. 그러나 찾아보세요. 121쪽에 그러나 참된 증인이신 예수님께서 계시로 알려주신 자 지금 우리는 이 자연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뭐를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를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800년대부터 1900년대, 2000년대로 오는 이 지난 300년 동안 계시를 연결하지 못하도록 다 잘라놓은 거예요. 편집해버렸어요. 그리고 자연을 항상 그랬던 자연의 현상으로만 이해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 지금 보고 있는 이 현상으로 과거를 이해하려니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그 노아 홍수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빙하기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거짓 역사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계시를 통해서 자 창조, 타락, 대홍수, 바벨탑의 틀로 생물의 역사를 해석하면 과거의 일도 현재의 상태도 너무나 명쾌하게 해명된다. 증거들은 창세기가 가르치는 거대 사건들이 이 땅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임을 가리키고 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해서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참된 지질 역사, 참된 생물 역사를 배우고 날조된 역사를 거부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의 참된 역사틀로 과거와 세계를 해석해내야 한다.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시작. 그러면 생물들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종류대로 살아왔음이 보이게 될 것이다. 출현과 멸종의 반복이 아니라 대홍수와 빙하기의 대격변으로 많은 생물들이 화석화되고 멸종하였음이 보이게 될 것이다. 저주의 결과 발생하기 시작한 돌연변이와 환경 악화로 인해 인류에게 노화와 질병이 증가해 왔음이 보이게 될 것이다. 인간의 산업 활동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조치로 피조물이 신음하고 있음이 보이게 될 것이다. 그러면 비로소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는 해방의 날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진짜 역사는 산소망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지만 가짜 역사는 예수님을 가리고 거부하게 만든다. 진짜 역사는 예수님께서 이루실 일들에 가슴 뛰게 하지만 가짜 역사는 이 세상이 주는 만족에 종속되게 만든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흩어진 민족들에게 다시 이 생명의 참된 역사를 알려주는 방법은 뭐밖에 없습니까? 이들은 다 진짜 역사를 잃어버리고 산 거거든요. 지난 수천 년 동안. 진짜 역사를 알려주는 방법은 그들에게 성경이 전해지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성경이 전해지지 않으면 우리의 진짜 역사를, 우리의 진짜 근원을 모르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 누구신지, 우리가 어떻게 다시 살게 되는 것인지, 그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고 지금도 이 순간에도 수많은 민족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들을 하게 하신 겁니다.